예, 3교시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바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은 암기하시면 굉장히 좋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전체 시작할 때 반드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해, 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학습자의 기본 행동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즉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총 7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컴퓨터를 킨다, 편집기를 연다, 그리고 노려본다?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의 기능 정의,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세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두 번째 단계, 기능의 순서를 정의한다. 그 기능들은 분명히 순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단순 계산기. 숫자 2개를 입력받아서 특정한 산수를 한다. 그러면 입력받는 게 첫 번째겠죠. 그전에는 또 기능이 있을 수 있죠. 좀 세분화하면 입력하세요라는 안내 문장을 주고 입력을 받는다. 입력받고 연산자 입력하세요 안내해주고 입력받는다.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받는다. 연산한다. 연산된 결과를 출력한다.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단계가 코드보다 더 중요해요. 코드는 몇 번 작성하시다 보면 그냥 암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기능을 정의하고 순서를 정의하는 거. 자, 세 번째 단계. 이제서야 컴퓨터 켜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IDE, 이클립스를 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편집을 해요. 이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글씨를 치는 거예요. 즉 텍스트를 편집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의 암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예, 이러한 문법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구현해낼 수 있겠죠. 아무리 기능 정의 잘하고 순서를 잘 나열한다 하더라도 문법을 모르면 컴퓨터가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을 암기를 해야겠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 편집한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 즉 바이너리 코드 실행 파일로 만드는 단계, 컴파일 단계를 거칠 겁니다. 자, 그래서 3단계의 텍스트 파일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요. 예,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문법을 잘못 암기를 했다. 즉 글씨를 잘못 썼다. 우리 아래 한글이든 워드든 글씨를 치다가 보면 오타가 있으면 빨간 줄로 알려주죠. 오타입니다라고 알려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클립스 역시 이러한 통합 개발 환경들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일부분 사용자에게 안내를 해줘요. 너 문제 있어. 이런 글씨는 잘못된 거야. 라고 오타내 문법에 맞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런 단계가 있을 때, 즉 오류가 발생했을 시, 지금 말하는 건 신텍스 오류예요. 문맥 자체, 글씨 자체를 잘못 쳤다. 문법이 안 맞는다. 그러다 내가 그러한 문법을 다 잘 지켜서 작성을 했는데도 오류가 난다. 라면 분명히 실행 절차라든지 내가 문법은 맞았지만 지켜야 되는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류를 찾아줘야겠죠. 오류 찾기. 그리고 오류를 찾았다면 해당 오류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즉 5단계에 있는 디버깅하고 수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4단계인 컴파일을 재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코드를 잘 됐다, 컴파일이 잘 됐다 라고 한다면 6단계의 실행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원하는 결과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프로그램 개발은 끝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5단계로 이동을 해서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겠죠. 디버그. 이 디버그라는 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정의를 해보면 뭐 간단한 일화도 있지만요. 디버그의 뜻은 뭔가요? 벌레 잡기죠. 벌레 잡기. 이 왜 벌레 잡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컴퓨터는 우리가 흔하게 뭐라 그러죠? 애니악이라고 알고 있죠. 예, 암호학 쪽에서는 이니그마를 다른 거를 컴퓨터를 최초의 컴퓨터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애니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애니악으로 어떠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파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3.141592 쭈루루루 내려가는데. 근데 코드상에, 즉 규칙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계속 오류를 내요. 이상하다 하고 개발자들이 확인을 하죠. 그때 이 애니악은 진공관으로 0과 1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반도체로 0과 1 비트를 주게 되죠. 0과 0 신호일 때 1의 신호일 때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진공관 끝에 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류 신호가 0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 1 형태로 튀어서, 즉 우리 그 어린이들 TV 내용 보면 마법사가 마법 구슬에다가 손을 딱 대면 전기가 쭈르륵 따라오는 것을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벌레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비트가 만들어져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벌레를 진공관에서 띄어내니까 오류가 사라졌다. 디버깅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버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단계를 넘어가면요.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개발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 끝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단계 해당 코드의 문서화, 이것이 완료가 돼야지 개발이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잘 돌아간다 끝 이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다 보면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동작은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당 코드를 글로 설명을 잘 해놓고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순서로 동작하고 해당 코드는 이렇게 생겼으며 결과물은 이렇다 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개발자 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개발자 노트를 확인하면은 쉽고 빠르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도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도 이 단계를 다 거치고 있어요. 기능 정의부터 순서도 작성하시고 코드 편집하고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고 결과 찾아내고 최종적으로는 문서 작업까지 마무리 지는 것을 프로젝트의 완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리 연습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에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쉬워요. 단 컴퓨팅 사고가 있냐 없냐, 그리고 해당 언어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해당 문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느냐, 그리고 해당 편집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important라고 해서 중요하다라고 계속 그림을 두 개를 더 넣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자바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 자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건 좀 지키고 시작을 하자.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자바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바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도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단계를 지켜나간다고 저하고 약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딱 이렇게 정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OP라고 얘기해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앞에 약자를 따서 OOP라고 얘기합니다. 이 OOP는 5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객체, 상속, 은닉, 다형성.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소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절차지향에는 클래스가 없어요. 객체라는 말도 없고요. 상속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제 비슷한 말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요. 클래스는 여러분들 C 언어를 안 배워서 구조체에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는 동적 할당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 공부할 내용입니다. 상속, 아마 여러분들은 펑션, 함수는 만들어서 쓰셨을 텐데 클래스를 만들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파이썬에서도요. 파이썬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래스의 재사용성, 함수의 기능은 뭐였죠? 함수는 특징은 프로그래밍의 재사용성, 코드의 간결화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요번에는 클래스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속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코드의 내용을 그대로 물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은닉,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은닉, 숨기는 인캡슐레이션을 요소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형성, 똑같은 기능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위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기본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 돼요. 이 부분은 내년도 2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5가지 요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5가지 기본 요소에 추가적인 개념이 설명되므로 이해 또는 암기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과 개념이 많다. 위 기본 요소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갖는 공통 개념이다.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은 일단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깊게 공부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번 학기에는요. 그래서 OOP의 기본 요소의 첫 번째 요약, 클래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클래스와 프로그래머 정의 클래스가 있다.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자료형으로 객체 변수 선언 및 생성에 사용된다. 미리 정의된 자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객체 생성과 상속에 관련되어 있다.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향후 실습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 자, 이 내용 중에 제가 이걸 이번 학기에 다 이해 못할 거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자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우리는 기본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클래스가 무엇인지는 아셔야겠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객체. 일종의 변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종류는 객체와 인스턴스. 클래스를 이용해 변수를 지정하여 객체화한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멤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정의할 수 있다. 추가사항은 해저 관계, 정적 객체 변수, 그리고 추가사항의 자세한 설명은 향후 실습을 통해서 진행된다. 다음 학기를 말합니다. 자, 상속, 정의를 내리면 기존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의 기능을 물려주는 것, 상속하는 것.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은닉, 객체 변수를 통해 객체가 지닌 멤버의 접근을 관리하는 것. 자, Public, Protected, Private에 해당되는 종류로 나타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형성, 상속관계 객체들이 동일한 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자,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지금 메소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메소드는 펑션,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펑션이라는 말보다는 메소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메소드. 자, 밑에 있는 설명들은 한번 그냥 쭉 훑어서 보시고요. 자료는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 자료는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다형성의 행동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공격한다, attack이라는 메소드, 기능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현재 총인지 활인지 칼인지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식이 다르죠. 근데 나는 프로그램에다가 칼을 휘두른다, 총을 쏜다, 활을 쏜다 이렇게 각각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게 플레이어는 어택해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죠. 어택이라는 메소드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매직 기능을 이용을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러한 형태가 다형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객체지향 언어의 5가지 내용들은 자세하게 지금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슬라이드에 남아있는 기본 요소라는 것 5가지, 객체, 클래스 객체 상속, 은닉, 다형성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는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뒤에 가면 갈수록 채워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예습 과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주제로 자료형 변수 배열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자료형이라는 것을 보시면요. 보관할 데이터의 종류를 말합니다. 자료형은요. 아마 파이썬 공부하시다가 이거 얘기하면은 다른 언어로 오면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혼돈이 와요. 자료형과 변수 때문에. 변수는 아마 베리어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썬에서도. 근데 파이썬은 어떠한 변수를 만들고 내가 데이터를 정수 형태를 집어넣으면 정수가 들어가고 근데 갑자기 문자열로 바꾸면 문자열로 자료형이 바뀌어요. 근데 자바나 C++ 또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인터넷 서핑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인터넷 서핑을 안 하시고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아직 책이 준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변수가 무엇인지, 자료형의 데이터 하나를 복원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아마 지난 시간에 파이썬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쑥 훑어서 문제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얼마만큼 파이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자바하고 분리를 시켜드릴 거니까. 자, 문제는요. 이제 변수의 문제는 각 자료형별로 사용되는 메모리의 크기를 조사한다. 첫 번째, 자료형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리고 메모리의 그 각 자료형별로 메모리의 크기를 조사한다. 자, 세 번째, 배열을 하는데요. 동일 자료형의 복수계의 데이터 보관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동적 할당의 개념과 정적 할당의 개념, C나 C++, 물론 C, C++에도 동적 할당이 있습니다. 근데 배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열에서는 자바는 동적 할당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C나 C++에서는 배열은 정적 할당의 개념이에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얘기도 우리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코드도 직접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드린다면 동적 할당, 정적 할당이 무엇이냐, 이 용어 자체는 알고 오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무엇이냐, 그 자료형별로 메모리 크기가 얼마만큼 사용되는 것이냐, 그리고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은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요.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 어떻게 자바 이클립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문법 형태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과제 이해되셨죠? 이 과제는요, 이제 똑같이 CTL 사이트에 제출을 하시는데요. 주의사항. 자,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적지 않았는데요. 주의사항이요. 지금 수업 내용을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제출하라는 형식으로 제출할 것이고, 영상만 틀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내라는 것과는 엉뚱하게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수업 참여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요. 세 가지 내용들을, 문제 3개입니다. 3개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파워포인트에도 작성하십시오. 다시 한번, 문제의 답은 파워포인트에다가 작성하십시오.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시고, 파일의 이름입니다. 파일의 이름은 본인의 학번, 반, 본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란에 제출하시면 돼요. 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한 번 더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시며 파일의 이름은 학번, 반, 이름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첫 주부터 과제 드리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이 재밌는 내용들을 빨리 공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예습이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미리 예습을 좀 요청을 한 거고요. 이제 너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시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 시간 보내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개발 환경 구축하면서 실제로 이클립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